나는 유지은, 32살, 대기업 마케팅 팀장이라는 그럴듯한 명함을 달고 살지만 내 인생의 진짜 자리는 늘 어딘가 불안정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오피스텔 창밖을 보며 나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렸다. 쌉싸름한 커피 향이 퍼질 때마다 나는 하루를 살아낼 힘을 얻는다고 믿었다. 오늘은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날이었다. 엄마의 문자는 언제나 나에게 작은 안도감을 주었다. 딸, 점심은 먹었니? 퇴근하면 뭐 먹고 싶어? 엄마가 해줄까? 비록 나는 이미 독립해 혼자 살고 있었지만 그 문자들이 주는 온기는 내가 여전히 가족의 일부라는 착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오늘은 달랐다. 휴대전화 액정에 뜬 익숙한 이름 세 글자를 보는 순간 나는 가슴 한켠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평소와 다른 낯선 예감이 엄습했다. 지은아, 이번 추석은 지순의 가족이랑 조용히 보내기로 했다. 너는 이번에 오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 이해해주지. 6단어, 8글자. 그것은 내게 평생을 쌓아온 모래성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문자를 3번, 4번 다시 읽었다. 혹시 내가 잘못 읽은 것은 아닌지, 지순의 가족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족의 오타는 아닌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그러나 아무리 들여다봐도 문자의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그건 명백한 거절이자 내가 그들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선고였다. 나는 손이 떨려오는 것을 느끼며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코앞으로 다가온 이사회 회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 머릿속은 수많은 회고록으로 가득 찼다. 내가 왜 이 순간 이토록 가슴이 저며 오는 걸까? 이 감정의 근원을 찾아 나는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야만 했다. 나는 엄마와 아빠의 맏딸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책임감 강한 아이, 뭐든지 혼자서 잘하는 아이로 불렸다. 동생 지수보다 5살 많았던 나는 늘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 가치로 두었다. 성적은 늘 전교 최상위권이었고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에 진학했다. 취업 후에도 남들보다 2배로 노력하며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내 빛은 늘 동생의 그림자에 가려졌다. 지수는 예쁘고 사랑스러웠으며 늘 도움이 필요한 아이였다. 내가 아르바이트 세계를 뛰어가며 대학 등록금을 벌 때 부모님은 지수의 학비를 전액 지원했다. 내가 2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첫 차를 장만했을 때 지수는 16번째 생일에 아빠로부터 외제차를 선물 받았다. 나는 그 모든 순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아이니까 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뿐이었다. 지은아, 지수는 너보다 더 섬세하고 약하잖니? 네가 좀 이해해줘야지. 엄마는 내가 무심코 불공평함을 내비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넌 워낙 독립심이 강하고 똘똘하니까 엄마 아빠는 네가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어. 그 말은 나에게 훈장이자 족쇄였다. 독립심이 강하다는 칭찬 뒤에는 언제나 너는 혼자서도 잘하니까 굳이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숨어 있었다. 그건 나에게 당연히 주어진 역할이었고 나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내가 보스턴 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던 날 부모님은 잠깐 얼굴만 비추고는 지수가 이사할 새 오피스텔에 짐을 옮겨주러 가야 한다며 먼저 자리를 떴다. 내가 25에 첫 승진을 했을 때 가족 축하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어느새 지수의 결혼식 준비 얘기가 오갔다. 나의 성취는 늘 동생의 필요에 밀려났고
나는 그 사실을 외면한 채 살았다. 그래도 나는 가족이라는 끈을 놓지 않았다. 매주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고 모든 가족 행사에 참석했다. 지수의 남편 태우가 실직했을 때는 3개월치 월세를 대신 내주기도 했고 조카 민준이가 학습 부진을 겪을 때는 온갖 학원을 찾아다니며 자료를 모아주었다. 나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늘 그들의 필요에 응답했다. 그러나 언제나 배경 속에 머무르는 존재였다. 지난해 나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10년간 몸담았던 넥서스 테크놀로지에서 제품 개발 총괄 부사장으로 승진한 것이다. 막대한 연봉과 스톡 옵션, 그리고 내가 밤낮 없이 노력하여 얻어낸 새로운 책임감까지. 나는 생애 처음으로 경제적 자유를 만끽하며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되었다. 대학 시절 교환 학생으로 지냈던 프랑스 시골 마을의 풍경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수백 년 된 돌집과 작은 포도밭이 주는 평화로움은 늘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의 추억이 아니라 언젠가 내가 돌아갈 나의 본질적인 장소에 대한 갈망이었다. 나는 몇 년 동안이나 돈을 모으고 조사하며 때를 기다렸다. 그러던 중 전주 한옥 빌리지 외곽에 고즈넉한 언덕에 자리 잡은 300년 된 한옥이 매물로 나온 것을 보았다. 그것은 운명처럼 나에게 다가왔다. 거래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나는 지난달 마침내 한옥 지은의 주인이 되었다. 나는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추석에 그들을 초대하여 한옥 사진을 보여주며 깜짝 놀라게 해줄 계획이었다. 나의 마음은 들떠 있었다. 드디어 나도 부모님께 인정받을 만한 가치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지수는 여전히 남편 태우의 불안정한 직장 생활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사랑스러운 두 아이, 민준이와 소연이가 있었고 부모님은 이들을 유일한 손주 손녀라며 애지중지하셨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도 없는 나의 삶은 가족 내 서열에서 또 다른 약점이었다. 내가 내 삶에 만족한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엄마는 아직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 그렇지 라며 내 말을 끊었다. 마치 성공적인 커리어와 진정한 우정은 결혼과 출산이라는 진짜 삶을 위한 임시방편일 뿐인 것처럼 말이다. 나에게는 피를 나눈 가족 외에 진심으로 내 편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었다. 엄마의 언니인 이효진 고모가 그 중 한 명이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결혼하지 않고 미술관 큐레이터로 열정적인 삶을 살아온 고모는 늘 가족의 역학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꿰뚫어 보았다. 내어희 부모님은 지은이 너를 사랑한단다. 고모는 나에게 한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분들은 너를 보지 않아. 부모가 필요 없는 딸이라는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모습만 보지. 그게 불공평하다는 걸 알아도 그 사실을 이해하면 네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수도 있을 거야. 추석은 우리 가족에게 늘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 엄마는 몇 주 전부터 손님 맞이를 준비하며 대대로 내려오는 송편 만드는 법을 익혔다. 아빠는 누가 어디서 잘지, 조상님께 올릴 음식은 어떻게 준비할지 등 온갖 잡다한 일들을 도맡았다. 사방에 흩어져 살던 친척들이 모여들면 우리 집은 며칠 동안 우주 한가운데가 된 듯 시끌벅적했다. 지난해 추석은 특히 힘들었다. 나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 마이크를 데려갔다. 부모님이 드디어 나를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체로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나 부모님은 마이클에게는 인사만 건넸을 뿐.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지순의 시부모님을 상석에 모시고 우리를 구석에 있는 아이들 테이블에 앉혔다.
내가 식사 도중 승진 소식을 꺼냈을 때 엄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더니 지수의 학교 자원봉사 활동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한 달 후 마이클과 헤어졌을 때 그는 가족의 역학관계가 우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래도 나는 올해의 추석을 기대했다. 나는 마침내 나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한옥을 가졌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루었다. 어쩌면 올해는 부모님이 드디어 나를 제대로 봐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엄마의 문자 한 통에 산산이 부서졌다. 나는 한참 동안 책상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사회 회의는 이미 잊은 지 오래였다. 충격, 배신감, 그리고 분노가 차례로 밀려왔다. 그러나 곧이어 찾아온 것은 이상하리만큼 명확한 깨달음이었다. 그들의 행동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단지 이제까지의 행동 중 가장 노골적이고 잔인한 예시였을 뿐이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들어 이전 대화들을 훑어보았다. 작년 설날에는 아이들 선물만 챙기자. 너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아도 돼. 너 생일에는 저녁 식사에 조금 늦을지도 몰라. 지순의 학교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모든 대화의 끝은 항상 지수의 삶과 필요로 귀결되었다. 작년 추석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나는 일찍 도착해 온갖 집안일을 도왔고 각 요리에 어울리는 고급 와인까지 준비해갔다. 그러나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그 와인을 치워버리고는 태우네, 부모님은 이런 거 안 좋아하셔라며 박스 와인을 내놓았다. 아빠는 온종일 태우의 구직 활동과 민준이의 축구 얘기에 몰두했고 나의 승진에 대해서는 거의 묻지 않았다. 네 승진은 정말 멋진 일이야, 딸. 내가 직접 승진 이야기를 꺼냈을 때 엄마는 말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날 너무 그런 얘기만 하는 건 좋지 않아.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너처럼 운이 좋은 건 아니잖니. 그 말이 마치 어제 들은 것처럼 생생했다. 지순의 가족이랑 조용히 보내고 싶다는 말은 내 존재가 그들에게 갈등을 유발한다는 의미였다. 너는 이번에 오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말은 내가 필수적인 존재가 아니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암년째 나를 상담해주고 있는 닥터 박은 늘 내게 이렇게 물었다. 부모님이 지수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것처럼 당신이 당신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늘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상처와 분노가 내 안을 휘몰아쳤다. 32년 동안 매번 가족 행사에 다 참여했더니 돌아오는 게 이거냐. 민준이 학원비도 내가 끊어줄까 아니면 그냥 내 존재 자체가 귀찮은 거야. 나는 수많은 문장들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그러나 이내 닥터박에 또 다른 조언이 떠올랐다. 그들의 행동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당신의 반응은 오직 당신만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쳤다. 나에게는 한옥이 있었다. 나에게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가족들이 있었다. 가치 없는 곳에서 인정받기 위해 싸우는 대신 나만의 자리를 만들 수 있었다. 나를 보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대신 이미 나를 온전히 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더는 분노에 휩쓸리지 않았다. 대신 고요한 확신이 내 안을 채웠다. 나는 휴대전화 자판을 두드렸다. 단 한 글자. 그것은 어떤 긴 분노의 글보다도 강력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통제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죄책감에 휘둘리지 않고 그들의 감정에 휩쓸리지도 않았다. 단지 수용과 함께 나의 해방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문자를 보내자.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수십 년 동안 나를 괴롭혀왔던 인정 욕구의 통증이 가라앉고 대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희열이 솟아올랐다. 부모님은 아직 한옥의 존재를 몰랐다. 아무도 몰랐다. 그들의 거절이 나에게 얼마나 멋진 기폭제가 될지.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보스턴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내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노트와 펜을 들었다. 가슴 속의 상처는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 옆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피어나고 있었다. 내 삶에서 처음으로 나는 온전히 나의 방식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 전주 한옥에서의 추석. 나는 종이맨 위에 이렇게 썼다. 그리고 그 아래에 내가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둘씩 적어 내려갔다. 그들의 이름이 늘어갈수록 내 마음속의 확신도 함께 커져갔다. 이것은 단순한 대체 계획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 자신의 가치를 선언하는 일이었다. 분노가 아닌 자기 존중으로 그어진 새로운 경계선이었다. 배제라는 죄에서 피어난 새로운 전통의 시작이었다. 자정이 되자 내 마음은 수년 만에 가장 가벼워져 있었다. 고통스러운 거절의 문자 한 통이 나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 즉, 마침내 나 자신을 우선시할 수 있는 허락을 가져다 준 것이다. 내 아파트 창밖으로 보스턴 항구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노트 위에는 엉성한 글씨로 전주 한옥에서의 추석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었다. 내 삶의 새로운 지도가 그려지고 있는 순간이었다. 지난 밤, 나는 밤늦도록 한옥의 도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초대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상처는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희망의 빛은 그보다 훨씬 강렬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컴퓨터를 켰다. 내 손가락은 익숙한 동작으로 한옥의 사진 파일을 열었다. 300년 된 돌담, 고즈넉한 기와지붕, 그리고 텅 빈 마당. 나는 이 집을 처음 보았을 때의 감정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파리에서 4시간을 달려 도착한 전주 외곽의 작은 마을. 그곳에서 나는 마치 잃어버린 고향을 찾은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이 한옥은 내게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되찾아줄 안식처였다. 내가 이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은 대학 시절 교환 학생으로 지냈던 프랑스 시골 마을에서였다. 오래된 돌집들이 모여있는 작은 마을. 마당에는 포도나무가 심겨 있고 주민들은 해에 질 역이면 함께 모여 와인을 마셨다. 나는 그들의 삶에서 느껴지는 안정감과 소박한 행복에 깊이 매료되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나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잊을 수 없었다. 나는 그곳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식을 보았다. 그것은 치열한 경쟁과 끝없는 성취를 요구하는 한국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한옥을 꿈꿨다. 오래된 것에서 오는 편안함과 전통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공간. 그것은 내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내 꿈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꿈이 그저 별난 생각으로 치부될까봐 두려웠고, 동시에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 스스로에게 무언의 압박을 주었다. 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남들이 퇴근하는 시간에도 나는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주말에도 나는 보고서를 쓰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나의 노력은 빛을 발했고 나는 남들보다 빠르게 성공의 길을 걸었다. 넥서스 테크놀로지에서 제품 개발 총괄 부사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된 것은 나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나는 성공했지만
그 성공을 축하해 줄 사람은 없었다. 부모님은 내 성공을 자랑스러워 했지만 그것은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우리 지은이는 정말 대단해. 뭐든지 혼자서 척척 해내니. 엄마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내가 기대했던 따뜻한 감동이 없었다. 마치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혹은 내 성공이 그들에게는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수의 남편 태우가 실직했을 때 나는 그들의 월세를 대신 내주었다. 부모님은 내게 고마워했지만 그것은 마치 내가 그들에게 빚을 갚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지만 가족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었을까? 나는 한옥의 사진을 넘기며 그동안 내가 겪었던 불공평함을 떠올렸다. 그것은 단지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감정적인 불공평함이었다. 부모님은 지수가 힘들어할 때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 도와주었다. 그들의 관심과 사랑은 오직 지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나는 그런 그들을 보며 질투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내가 더 강한 사람이니까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그 위로는 공허했다. 나는 그들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그것을 표현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한옥의 사진을 넘기다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한옥을 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공간을 산 것이었다. 그동안 나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나는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었다. 나는 곧바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옥의 상태와 추석 연휴 동안 필요한 것들을 확인했다. 그리고 한옥의 관리를 도와주는 현지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내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나의 계획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한번 엄마의 문자를 읽었다. 지은아, 이번 추석은 지순의 가족이랑 조용히 보내기로 했다. 너는 이번에 오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 이해해 주지. 나는 이제 그 문자를 다르게 읽을 수 있었다. 그건 나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문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나는 그동안 갇혀 살았던 감옥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거절에 아파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거절을 기회로 삼아 나만의 세상을 만들 수 있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으로 보이는 보스턴 항구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의 별들이 나를 향해 손짓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내 아파트 창밖으로 보스턴 항구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노트 위에는 엉성한 글씨로 전주 한옥에서의 추석기라고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었다. 내 삶의 새로운 지도가 그려지고 있는 순간이었다. 지난밤. 나는 밤늦도록 한옥의 도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초대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상처는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희망의 빛은 그보다 훨씬 강렬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컴퓨터를 켰다. 내 손가락은 익숙한 동작으로 한옥의 사진 파일을 열었다. 300년 된 돌담, 고즈넉한 기와지붕, 그리고 텅 빈 마당. 나는 이 집을 처음 보았을 때의 감정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파리에서 4시간을 달려 도착한 전주 외곽의 작은 마을. 그곳에서 나는 마치 잃어버린 고향을 찾은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이 한옥은 나에게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되찾아줄 안식처였다. 내가 이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은 대학 시절 교환 학생으로 지냈던 프랑스 시골 마을에서였다. 오래된 돌집들이 모여있는 작은 마을. 마당에는 포도나무가 심겨 있고 주민들은 해 질 역이면 함께 모여 와인을 마셨다. 나는 그들의 삶에서 느껴지는 안정감과 소박한 행복에 깊이 매료되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나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잊을 수 없었다. 나는 그곳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식을 보았다. 그것은 치열한 경쟁과 끝없는 성취를 요구하는 한국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한옥을 꿈꿨다. 오래된 것에서 오는 편안함과 전통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공간. 그것은 내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내 꿈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꿈이 그저 별난 생각으로 치부될까봐 두려웠고, 동시에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 스스로에게 무언의 압박을 주었다. 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남들이 퇴근하는 시간에도 나는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주말에도 나는 보고서를 쓰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나의 노력은 빛을 발했고 나는 남들보다 빠르게 성공의 길을 걸었다. 넥서스 테크놀로지에서 제품 개발 총괄 부사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된 것은 나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나는 성공했지만 그 성공을 축하해 줄 사람은 없었다. 부모님은 내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지만 그것은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우리 지은이는 정말 대단해. 뭐든지 혼자서 척척 해내니? 엄마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내가 기대했던 따뜻한 감동이 없었다. 마치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혹은 내 성공이 그들에게는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수의 남편 태우가 실직했을 때 나는 그들의 월세를 대신 내주었다. 부모님은 나에게 고마워했지만 그것은 마치 내가 그들에게 빚을 갚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지만 가족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었을까? 나는 한옥의 사진을 넘기며 그동안 내가 겪었던 불공평함을 떠올렸다. 그것은 단지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감정적인 불공평함이었다. 부모님은 지수가 힘들어할 때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 도와주었다. 그들의 관심과 사랑은 오직 지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나는 그런 그들을 보며 질투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내가 더 강한 사람이니까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그 위로는 공허했다. 나는 그들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그것을 표현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한옥의 사진을 넘기다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한옥을 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공간을 산 것이었다. 그동안 나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나는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었다. 나는 곧바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옥의 상태와 추석 연휴 동안 필요한 것들을 확인했다. 그리고 한옥의 관리를 도와주는 현지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내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나의 계획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한번 엄마의 문자를 읽었다. 지은아,
이번 추석은 지순의 가족이랑 조용히 보내기로 했다. 너는 이번에 오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 이해해 주지. 나는 이제 그 문자를 다르게 읽을 수 있었다. 그건 나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문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나는 그동안 갇혀 살았던 감옥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거절에 아파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거절을 기회로 삼아 나만의 세상을 만들 수 있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으로 보이는 보스턴 항구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의 별들이 나를 향해 손짓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서울의 아침은 차가웠다. 전날 밤의 희열은 아침 햇살과 함께 차분한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들고 내 노트에 적어둔 이름들 중 첫 번째를 눌렀다. 엄마의 언니, 나의 이모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이효진 고모였다. 그녀는 나에게 부모님과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의 등불 같은 존재였다. 큐레이터였던 그녀는 예술 작품을 보듯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지은아, 웬일이야? 이른 아침부터. 고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전날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부모님이 보낸 문자, 나의 감정, 그리고 전주 한옥에서의 새로운 계획까지 내가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전화기 너머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 나는 고모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나의 결정에 대해 걱정할까? 혹은 내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할까? 그분들이 드디어 그렇게 했구나. 고모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이해,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지은아. 정말 어찌 이럴 수가 있니? 너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야. 이제는 괜찮아요. 고모. 오히려 잘 된 일인 것 같아요. 덕분에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었으니까요. 나는 솔직한 내 마음을 전했다. 고모. 제가 전주에 한옥을 샀어요. 추석에 그곳에서 저만의 가족 모임을 가지려고요. 고모도 함께 해주실 수 있나요? 전화기 너머의 침묵은 이번에는 짧았다. 아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네가 드디어 너 자신을 위해 용기를 냈구나. 물론이지. 당연히 가야지. 고모는 늘 네 편이란다. 고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진심 어린 응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고모의 긍정적인 반응은 내게 큰 용기를 주었다. 나는 곧바로 노트에 적힌 다른 이름들로 시선을 옮겼다. 다음은 사촌 오빠 박서준이었다. 그는 소아과 의사로 늘 차분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오빠, 나 유지은이야. 추석에 시간 있어. 나의 질문에 그는 잠시 당황하는 듯했다. 그는 부모님을 제외한 가족 모임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내가 모든 사정을 설명하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구나. 지은아. 하지만 잘했어.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당연히 갈게. 고모와 함께 비행기 표를 예약할게. 그리고 막내 사촌 동생 박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자유분방하고 예술적인 감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내가 한옥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는 흥분하며 소리쳤다. 언니, 진짜 와. 완전 대박. 엄마 아빠한테 맨날 똑같은 추석 음식 먹는 거 지겹다고 했는데 언니네 한옥이라니. 지금 당장 비행기 표 예약할게. 그녀의 순수한 열정은 나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추석 음식을 촬영하고 싶다며 이것저것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나는 부모님을 제외한 모든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나의 계획을 알렸다. 모두가 내 결정에 놀라워하면서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 그들의 따뜻한 반응은 내 마음속 깊은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는 것 같았다. 그동안 내가 외면했던 내 감정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나는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을 갈구했지만 동시에 내가 그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고 나의 결정에 박수를 보냈다. 며칠 후 나는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낯선 번호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다. 지은 누나? 저 태우예요. 할 말 있는데 통화 가능하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태우는 지수의 남편이었다. 나는 그동안 그와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 그는 늘 조용하고 과묵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가 왜 나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알 수 없었다. 혹시 부모님에 대한 불만이라도 털어놓으려는 것일까? 나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누나, 저 태우예요? 추석에 누나 안 오신다고 들었어요? 그는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네, 맞아요. 부모님께서 그렇게 원하셨으니까요. 나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번 추석이 좀 그래요. 부모님께서 갑자기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도 되었으니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셔서요. 아이들 사교육비 문제로 지수랑도 다웠고요. 저희도 누나네 한옥으로 가도 될까요?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태우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는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솔직함에 놀라면서도 그의 말에 깊은 동정을 느꼈다. 지수와 태우도 부모님의 이기적인 사랑에 희생된 사람들이었다. 나는 한순간 그들이 나의 추석 계획을 망칠까봐 두려워했다. 나는 그들이 나의 평화를 방해할까봐 걱정했다. 그러나 그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나의 마음을 움직였다. 나는 태우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태우 씨, 저도 지금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워요. 저는 그동안 부모님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찾아 이곳에서 쉬고 싶었어요. 하지만 태우 씨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나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한번 엄마의 문자를 읽었다. 지은아, 이번 추석은 지순의 가족이랑 조용히 보내기로 했다. 너는 이번에 오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 이해해 주지. 나는 이제 그 문자를 다르게 읽을 수 있었다. 그건 나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문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나는 그동안 갇혀 살았던 감옥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거절에 아파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거절을 기회로 삼아 나만의 세상을 만들 수 있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으로 보이는 보스턴 항구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의 별들이 나를 향해 손짓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보스턴에서의 마지막 날 밤은 차분했다. 나는 짐을 꾸리며 한옥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꿨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부모님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나는 비행기 안에서 태우와의 통화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나는 그의 마음을 이해했다. 나는 태우와 지수도 부모님의 불공평한 사랑에 희생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들을 용서하기로 했다. 나는 그들을 나의 새로운 추석 모임에 초대하기로 했다. 나는 전주로 향하는 KTX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들은 나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는 듯했다. 나는 나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었다. 그러나 동시에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작은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지수는 나의 초대를 받아들일까? 그녀는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나는 그녀와 어떤 대화를 나누어야 할까? 전주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심호흡을 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나는 택시를 타고 한옥으로 향했다. 한옥의 고즈넉한 풍경은 나의 불안감을 조금씩 덜어주었다. 나는 한옥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마치 고향에 돌아온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한옥의 마당은 넓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다. 나는 마당을 둘러보며 한옥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나는 한옥의 모든 공간에 나의 손길을 더하고 싶었다. 나는 한옥의 벽에 그림을 걸고 마당에 꽃을 심고 연못의 물고기를 기르고 싶었다. 나는 한옥을 나만의 안식처로 만들고 싶었다. 나는 한옥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고모와 사촌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들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나의 결정에 대해 칭찬해 주었다. 나는 그들의 진심 어린 응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그들에게 한옥을 안내해 주었고 그들은 한옥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나는 전주에서 유명한 비빔밥과 콩나물 국밥을 준비했다. 우리는 함께 요리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웃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잊고 살았던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모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책임감 강한 아이였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고모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동안 내가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감정들을 그들에게 털어놓았다. 그들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나를 위로해 주었다. 나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태우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 누나, 저희 내일 아침에 도착할 것 같아요. 나는 그의 문자에 답장을 보냈다. 네, 조심히 오세요. 나는 그의 문자에 답장을 보내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나는 내일 지수와 어떤 대화를 나누어야 할지 고민했다. 나는 지수에게 내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녀를 이해하는지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나는 지수와 화해하고 싶었다. 나는 지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나는 지수네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나는 지수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만들었다. 나는 지수가 맛있게 먹어주기를 바랐다. 나는 지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 나는 지수네 가족을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나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지수와 어떤 대화를 나누어야 할까? 나는 지수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까? 지수네 가족이 도착했을 때 나는 한옥의 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했다. 지수는 나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나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지수야, 보고 싶었어.
지수는 나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여주며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 한옥으로 들어섰다. 지수는 한옥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나는 지수에게 한옥을 안내해 주었고, 지수는 한옥의 모든 공간에 감탄했다. 우리는 함께 요리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웃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잊고 살았던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수는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녀를 이해하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그녀와 화해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했다. 나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엄마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 지은아, 지순의 가족은 잘 도착했니? 나는 엄마의 문자의 답장을 보냈다. 네, 엄마. 지순의 가족 잘 도착했어요? 나는 엄마의 문자의 답장을 보내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나는 내일 엄마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고민했다. 나는 엄마와 화해하고 싶었다. 나는 엄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나는 엄마와 아빠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나는 엄마와 아빠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를 만들었다. 나는 엄마와 아빠가 맛있게 먹어주기를 바랐다. 나는 엄마와 아빠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 나는 엄마와 아빠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나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엄마와 아빠와 어떤 대화를 나누어야 할까? 나는 엄마와 아빠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까? 추석 당일 아침은 맑고 상쾌했다. 나는 모두가 잠든 고요한 한옥마당을 거닐었다. 밤사이 내린 이슬에 젖은 잔디는 발끝에 차가운 감촉을 전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새소리가 평화로웠다. 어제 저녁 태우와 지순의 가족이 도착한 후 한옥은 비로소 완전한 가족의 온기로 채워졌다. 지수와의 어색했던 첫 만남은 민준이와 소연이가 내게 달려와 이모 하고 부르는 순간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그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은 우리 사이에 쌓여있던 오랜 벽을 허물어 주었다. 나는 전날 지수가 나를 안고 울었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렸다. 그녀의 흐느낌은 단순히 미안함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녀 역시 나처럼 부모님의 끝없는 기대와 관심 속에서 길을 잃었던 것은 아닐까. 어쩌면 그녀는 내가 가진 강함을 부러워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녀를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족쇄에 묶여 있었던 것이다. 나엘이 밝아오자 한옥은 서서히 활기를 되찾았다. 가장 먼저 일어난 사람은 이효진 고모였다.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와 고모의 방식대로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조용한 움직임을 보며 가족이란 결국 서로의 삶에 깊이 들어와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밥 냄새, 국 냄새, 그리고 사람 냄새가 한옥 가득 퍼졌다. 아침 식사 후 우리는 팀을 나누어 추석 명절 준비를 시작했다. 남자들은 조상님께 올릴 차례상을 차리고 여자들은 송편을 빚고 전을 부쳤다. 지수와 나는 오랜만에 함께 주방에서 요리를 했다. 우리는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며 웃고 이야기했다. 그때 나는 문득 지수가 내게 던졌던 질문을 떠올렸다.
언니, 엄마 아빠가 언니한테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 아마도 나를 너무 믿으셨던 것 같아. 내가 혼자서도 잘할 거라고 믿으셨으니까 그게 더 아픈 거 아닐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는 거. 지수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다. 오후가 되자 우리의 명절 음식 준비는 끝이 났다. 나는 이효진 고모에게 내가 준비한 깜짝 선물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내가 직접 만든 도자기 그릇이었다. 나는 도자기를 굽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도자기를 빚는 과정에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나는 도자기를 빚는 과정에서 나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 나는 고모에게 도자기 그릇을 선물하며 말했다. 고모, 이 그릇은 제가 고모에게 드리는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에요. 고모는 나의 선물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품에 안겨 내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지 깨달았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한복으로 갈아입고 차례상 앞에 모였다. 우리는 조상님께 절을 올리고 조상님께 우리의 안녕을 기원했다. 우리는 조상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하고 조상님께 우리의 사랑을 전했다. 우리는 조상님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차례가 끝난 후 우리는 모두 마당에 모여 앉아 달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가족들에게 나의 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한옥을 나의 안식처로 만들고 싶다고, 이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가족들은 나의 꿈을 응원해 주었다. 그들은 나의 꿈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그때 나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엄마였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나는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했다. 나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엄마와 싸우고 싶지 않았다. 나는 엄마와의 대화를 피하고 싶었다. 언니, 받아.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줄게. 지수의 목소리는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지수의 응원에 힘입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은아, 너 어디니?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엄마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 저 전주에 있어요? 전주 너 거기서 뭐 해?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네 동생이 너 때문에 화가 났어. 엄마, 저 지수랑 같이 있어요? 지수네 가족도 다 같이 있어요. 저희는 지금 추석을 보내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 엄마는 내가 지수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 같았다. 그녀는 내가 지수와 싸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는 내가 지수를 질투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는 내가 지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수를 사랑했고 그녀와 함께 있었다. 엄마, 우리는 지금 모두 행복해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나의 진심을 엄마에게 전하고 싶었다. 나는 엄마에게 내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녀를 이해하는지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나는 엄마와 화해하고 싶었다. 나는 엄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 엄마,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오세요. 우리는 언제나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나는 엄마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나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던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던진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나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나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었다. 나는 나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온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내 손에는 진동이 남아있는 듯 했다. 부모님과의 통화는 짧았지만 그 여운은 길었다. 나는 마당에 모여있는 가족들 앞으로 돌아왔다.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지만 지수는 이미 내 얼굴에서 모든 것을 읽은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내 옆으로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손에 위로를 받았다. 언니, 괜찮아. 지수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나 이제 괜찮아. 나의 대답에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그녀의 미소에 힘입어 가족들에게 솔직한 내 마음을 털어놓았다. 여러분, 제가 오늘 부모님과 통화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야기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저는 제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해요. 나의 이야기에 가족들은 박수를 쳤다. 그들은 나의 결정에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나의 새로운 시작에 박수를 보냈다. 나는 그들의 따뜻한 응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한번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부모님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 지은아, 우리가 너무 미안하다. 나는 엄마의 문자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엄마의 미안함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엄마의 미안함에 감사했다. 나는 엄마의 미안함에 감동했다. 나는 엄마에게 답장을 보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엄마를 이해해요. 저는 이제 엄마를 사랑해요. 저는 이제 엄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나의 답장에 엄마는 다시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나는 엄마의 침묵을 이해했다. 엄마는 내가 던진 질문에 대답할 시간이 필요했다. 엄마는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엄마의 침묵을 존중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온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부모님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나는 아침 식사 후 지수와 함께 산책을 나섰다. 우리는 한옥의 마당을 거닐며 서로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다. 언니, 나도 언니한테 미안해. 지수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가 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어. 나는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나는 언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랐어. 나는 언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몰랐어.
지수는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지수야, 괜찮아. 이제부터라도 괜찮아. 우리 이제 함께 하자. 우리 이제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 나의 말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한옥의 마당을 걸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에게 힘을 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1년 후 나는 여전히 전주 한옥에 있었다. 그 한옥은 이제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자 나의 정체성이 되었다. 나는 한옥을 한옥지은이라는 이름으로 등록하고 사람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나는 한옥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한옥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나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들은 더 이상 내게 왜 결혼하지 않느냐거나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고 묻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었다. 나는 그들의 변화에 감사했다. 나는 부모님을 용서했다. 나는 그들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믿었다. 나는 그들이 그들의 방식대로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나는 그들의 사랑이 불완전했지만 진심이었다는 것을 믿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다. 나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다. 나는 나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방법을 배웠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올해 추석, 나는 다시 한번 가족 모임을 계획했다. 나는 부모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나의 한옥으로 초대했다. 부모님은 망설이지 않고 초대에 응했다. 그들은 내가 사는 곳을 보고 싶어 했다. 그들은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보고 싶어 했다. 나는 그들의 진심을 믿었다. 추석 전날, 나는 한옥에서 가족들을 맞이했다. 부모님은 한옥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엄마는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아주었고, 아빠는 내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알아주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칭찬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들의 칭찬에 감사했다. 나는 그들의 칭찬에 감동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두 함께 한옥 마당에 모여 앉아 달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존중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의 변화에 감사했다. 나는 그들의 사랑에 감사했다. 나는 그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에 감사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었다. 나는 나의 한옥에서 나의 삶을 살 수 있었다.